오후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교육 첫 시간에서는요, 웹스퀘어 5를 이용해서 공통 기능을 개발을 할 때 가장 필요로 하는 요소인 이 W 프레임과 SPA 구조, 즉 다중 프레임 구조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 W 프레임이라는 용어가 낯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W 프레임에 대한 개념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보시게 되면 W 프레임에 대한 그러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통 HTML을 이용해서 서브 페이지를 구현하고자 하실 때에 이제 일반적인 방법으로 많이 썼던 게 i프레임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메인 페이지를 하나 놔두고 그 내부에서 또 다른 웹 페이지를 열고자 할 때 보통은 i프레임을 이용을 해가지고 구성을 하시게 되면은 개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페이지와 자식 페이지와의 관계를 정의할 때 페어런트 차일드 관계의 단순한 그러한 코딩으로 쉽게 부모 자식 관계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i프레임 사용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러나 이 i프레임은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시스템의 성능에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i프레임으로 구성이 되게 되면은 해당하는 프레임 페이지를 하나씩 띄울 때마다 또 다른 그 안에서 웹브라우저가 로딩이 되기 때문에 웹브라우저의 구성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이 또 한 번 로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웹브라우저를 통해 메인 화면을 하나 구성하고 그 안에 예를 들어 i프레임을 10개를 구성한다면 메인 화면 플러스 그리고 10개의 i프레임까지 더해져서 총 11개의 웹브라우저가 실행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웹브라우저의 성능에 굉장히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요소를 다운로드할 때마다 많은 양의 중복된 자원들을 계속해서 로드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프레임은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성능이 느려지고 안 좋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웹브라우저로 접속을 했을 때 사용하고 있던 웹브라우저가 강제 종료가 되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고 웹브라우저의 백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프레임은 개발자 입장에서는 편리할지 모르겠지만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결코 좋지 않아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아이프레임을 최소화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사용자들이 쓰는 PC의 환경은 개발자처럼 고성능의 PC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발자보다 훨씬 스펙이 안 좋은 PC를 사용했을 때 이와 같이 아이프레임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그만큼 성능이 더 안 좋아지더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능의 관점에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프레임 대신에 이제 JSP로 예를 들자면 서브 페이지를 구성을 할 때, 또 다른 페이지를 구성할 때 페이지를 인클루드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의 웹페이지에 또 다른 페이지를 또다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랬을 때 문제점은 이제 페이지를 인클루드 한 경우에는 부모 페이지와 자식 페이지가 이제 똑같은 페이지에 그려지기 때문에 동일한 어떤 객체에 동일한 아이디를 갖는 객체가 있다면 부모 자식 간의 아이디 중복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인 화면에 IPT1이라는 객체가 있고 그리고 서브 화면에도 IPT1이라는 객체가 있으면 아이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웹브라우저가 별도로 뜨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두 개가 아이디가 중복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 JSP를 인클루드 하는 방식을 쓰게 되면은 부모 자식 간의 아이디가 있으면 충돌이 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개발자가 개발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고자 웹스퀘어에서 i프레임을 대체할 만한 컴포넌트를 만든 게 바로 이 W프레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최초의 W프레임의 개념은 이제 부모 자식 간에 JSP에서 이제 페이지를 인클루드하는 방식과 거의 동일했어요. 그래서 최초의 W프레임을 사용했을 때에는 아이디 중복 문제가 났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스콥이라는 기술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콥은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이 W프레임은 웹스퀘어에서 i프레임처럼 서브 화면들을 요소별로 사용은 하되 부모 자식 간에 별도의 독립된 공간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페이지와 자식 페이지의 로직이 구분될 수 있도록 그 구분된 단위를 제공을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하나의 페이지로 로딩하되 부모 자식 간의 아이디 중복이 없이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화면에서
지금 탑 메뉴, 사이드 메뉴, 그리고 서브 메뉴 등이 보이실 거예요. 자, 이러한 화면에서 아이디 중복된 요소들이 각각 있다고 하면은 웹스퀘어의 W 프레임을 렌더링할 때 각각의 고유 아이디들을 알아서 변환을 시켜줘가지고요. 각각의 아이디 영역들이 중복나지 않게끔 처리를 해준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JSP에 include 하듯이 사용을 하되 실제 코딩할 때는 iframe처럼 코딩하는 그러한 기능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웹스퀘어에서 서브 페이지를 구성할 때는 바로 이 W프레임이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이제 SPA라는 부분이 나오죠. 이러한 W 프레임을 적용하기 위해서 SPA의 개념이 적용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SPA는 웹스퀘어에서 인세이브에서 웹스퀘어용으로 따로 만든 개념이 아닙니다. 원래 웹페이지 개발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그러한 약자로 신속한 페이지 전환을 위해서 단일 페이지의 동작을 시도하는 웹 어플리케이션이나 사이트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실제 웹스퀘어를 쓰지 않더라도요, SPA로 구성된 웹페이지들을 좀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게 되면은 하나의 페이지로 다 로드를 하기 때문에 얘가 페이지 전환할 때 내가 바뀐 내용들만 신속하게 빠르게 바꿔줘서 보다 빠른 성능을 자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SPA 개념으로 적용을 한 게 바로 이 웹스퀘어에서는 이 W 프레임의 기능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쓰게 되면은 페이지의 이동 속도가 굉장히 향상되고 신속한 자원 이동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요. 얘네들은 정말 빠른 성능을 자랑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지금 개념상으로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럼 웹스퀘어에서 어떻게 녹여져 있는지 이 부분들을 이제 다음 장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오는 개념이 바로 이 스콥이라는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컨피그를 설명하면서 이쪽 스콥과 관련된 부분들은 설명을 좀 덜하고 넘어갔어요. 이번 시간에 자세히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W 프레임을 웹스퀘어에서는 사용을 해가지고 서브 페이지는 구현을 하는데 이 W 프레임의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SPA 개념이 적용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페이지를 하나의 웹페이지로 구성을 하면서 각각의 영역들에 대한 제어는 별도로 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게 바로 이 스콥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화면에서 각각 이 영역들 있죠? 이 탑 메뉴 나타내는 화면 따로 있고, 사이드 메뉴 나타내는 화면 따로 있고, 서브 화면 나타내는 메뉴가 따로 있을 텐데, 이런 화면들이 다 따로 있잖아요. 이 각각의 구성된 요소들에서 로직 처리를 하는 그러한 요소들에 대해서 하나의 독립적인 단위들을 스콥이라고 지금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각각 구성된 W 프레임의 고유 영역들에 대해서 분리하는 개념으로 사용을 하는 게 이 스콥이고요. 이 스콥과 관련된 속성은 아까 전에 봤던 이 client.config.xml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쪽 설명을 하면서 좀 덜 설명을 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스트릭트 모드부터 나오는 부분들일 거예요. 이 아래쪽 부분들이 다 이제 스콥과 관련된 그러한 요소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이 스트릭트 모드, 그리고 스콥 베어리어블, 스트릭트 프리시던스,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게 다 스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문서를 통해서도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스트릭트 모드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트릭트 모드 같은 경우에는요, W 프레임의 영역들이 이렇게 각각 나누어져 있을 때 여러 개를 쓸 수 있습니다. 이 W 프레임의 영역에 대해서 자신의 프레임을 벗어나는 영역들에 대해서는 이제 차단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즉 독립된 공간을 보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걸 잘 확인하기 위해서는 메인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메인 화면에서 탭으로 구성된 메인 화면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부분에 보면은 여기 탑 메뉴에 대한 부분도 W 프레임이 되어 있죠. 그리고 사이드 메뉴도 이제 W 프레임이 되어 있고, 이 안의 내용은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세 개의 독립된 공간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 안에서 탭 안에서 로직 처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탭 안에서만 처리가 되고,
여기 탑 메뉴냐 사이드 메뉴에서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정을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작성된 로직은 얘나 이쪽 다른 W 프레임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지 않게끔 저희가 막아주게끔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독립된 공간을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독립된 로직 단위를 스콥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고요. 그 스콥 독립 단위를 보장해주기 위한 기본적인 설정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true로 이렇게 false 바꿀 수 있는데 false로 바꿀 일이 없으실 거예요. 그냥 true로 놓고 쓰면 됩니다. 거의 사실상 이게 바꾸는 게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true로 적용을 해서 각각의 독립된 영역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원에 대해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input 1이라는 그러한 컴포넌트가 있는데 여기 탑에도 input 1이 있어요. 근데 이 페이지 내에서 input 1하고 스크립트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페이지 안에서만 지금 사용이 돼요. 여기는 사용되지 않고 여기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객체 관계를 나타내는 다른 코딩이 적용이 돼야지만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찾아주는 것은 뒷부분에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독립된 스크립트의 실행 범위를 지정을 해주는 부분이 바로 이 스트릭트 모드고 가장 스콥을 사용할 때 기본적인 설정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스콥 베어리어블이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은 실행된 웹페이지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만약에 버튼의 아이디를 하나 주게 되면은 렌더링된 요소 검사를 한번 해보게 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는요, 이 아이디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mf 언더바 이와 같은 아이디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에 이런 모든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렌더링된 요소들의 사실 이 아이디라는 것을 찾아보면은 mf 언더바 이런 식으로 접두사가 붙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접두사에 대한 설정으로서요. 각각의 아까 말씀드린 탭 안에서 있는 영역, 그리고 탑 메뉴에 있는 영역, 사이드 메뉴에 있는 영역, 얘네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웹스퀘어에서는 독립된 보장 공간과 동시에 렌더링을 할 때는 각각의 요소에 대한 중복된 아이디를 피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앞에 접두사 밑에 자기가 속한 객체의 아이디, 그리고 나서 지정한 아이디 등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붙여줄 때 이렇게 붙여주게 되면은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만약 여기도 지금 서치라는 컴포넌트가 있고 지금 왼쪽에서도 서치라는 컴포넌트가 있을 때 두 개 동일한 아이디가 렌더링을 했을 때는 각각 다른 아이디로 렌더링할 수 있게끔 설정을 변환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소들이 하나의 페이지로 그려진데 대신에 아이디 중복은 피해줄 수 있게끔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아이디 렌더링을 할 때 앞에 붙는 접두사를 정의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는 디폴트로 mf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값에서 뭐 별도로 뭐 고쳐야 되는 부분이 없으면은 거의 기본값으로 그냥 쓰게끔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스크립트 프리시던스라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어떤 부분이냐면요. 앞서 전 시간에 제가 페이지가 중첩된 구조를 잠깐 봤었잖아요. 자, 이와 같이 지금 서브 페이지를 구성할 때 웹스퀘어에서는 거의 W 프레임을 이용해가지고 이와 같이 서브 프레임을 구성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안에서 로직이 실행되는 순서를 정의를 할 때 이제 이니 스크립트, 온 페이지 로드, 포스트 스크립트 순으로 동작을 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와 같은 동작 실행 순서를 보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true로 되어 있으면은 이 이니스크립트부터 먼저 실행하고 그다음 온페이지 로드, 그다음 포스트 스크립트의 이벤트 순서로 이와 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뭐 true, false 바꿀 수는 있지만 false를 쓰실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true로 사용을 하시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설정을 통해서 하나의 웹페이지에 각기 다른 페이지들을 로드하고 나서 이와 같이 하나의 웹페이지에 각기 다른 영역들을 로드를 해도 각각의 영역들이 독립된 공간처럼 단위 기능으로 보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쓰실 때는 거의 아이프레임 같이 쓰시되 실제 렌더링된 웹페이지를 보면은 하나의 완성된 웹페이지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것들은 실행된 웹페이지를 보면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렌더링된 요소를 보면은 HTML 태그로 시작하는 게 지금 HTML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웹페이지 하나를 그렸다 그랬죠? 이 하나에서
또 다른 HTML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즉, 한 페이지에 그려졌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구성된 메인 페이지를 아까 소스에서 봤을 때, 여기였죠? 봤을 때 탑 메뉴 따로 있고, 그리고 사이드 메뉴 따로 있고, 탭이 따로 있었어요. 개발은 이렇게 했지만 실제 렌더링 할 때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웹페이지 안에서 각기 다른 요소로 구성이 되게끔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게 웹스퀘어에서 얘기하는 이 스콥, 그리고 W프레임의 스콥이 결합된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W 프레임을 쓰게 되면은 이 SPA가 정의된 상태로 이 W 프레임의 스코어 기능이 적용된 상태로 곧바로 이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 설정이 이쪽 부분에 스트릭트 모드부터 나와 있는 이 부분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한번 다시 나왔죠? 다시 나왔을 때 스크립트 실행할 때 아까 지금 본 이 스크립트 프리시던스라는 이 설정을 통하여서요. 이니 스크립트 그리고 포스트 온페이지 로드 포스트 스크립트의 순서로 동작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중첩이 됐을 경우에는 전 시간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지만 자, 위에서부터 아래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실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디스플레이의 관점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니 스크립트와 홈페이지 로드는 말씀드린 위에서부터 아래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인데 마지막에 보여주는 이 포스트 스크립트만 요거는 모든 페이지 로딩이 다 끝나고 홈페이지 로드도 다 끝난 다음에 발생을 하는 요것만 이제 순서가 거꾸로예요. 그래서 홈페이지 로드는 W 프레임이 중첩되어 있었을 때는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실행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로직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게끔 거의 코딩을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이 포스트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일이 그다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개발을 하시다 보면은 제가 전 시간에도 언급해 드렸듯이 뭐 로그를 쌓거나 아니면 특정 데이터를 뭐 자기도 모르게 어딘가에 뭐 저장을 하거나 뭐 이런 로직들을 수행을 할 때 보통 포스트 스크립트를 쓰거든요. 근데 많이 사용되는 경우는 보통은 없고요. 그래서 이니 스크립트를 주로 거의 많이 씁니다. 얘를 통해서 제일 많이 하는 거는 권한 체크 부분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어제 고급 교육을 들으신 분들은 이닙 스크립트가 적용된 예시들을 몇 가지 좀 보실 수 있었을 거고, 그 밖에 뭐 히스토리 관리나 그다음에 휴일 관리 같은 것들 처리할 때 이닛 스크립트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닛 스크립트가 좀 더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닛 스크립트나 홈페이지 로드는 같은 관점에서 디스플레이 관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포스트 스크립트를 쓰신다라고 했을 때는 이때만 W 프레임이 중첩되었을 때는 역순으로 진행을 한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행되는 순서들을 이렇게 쭉 봐왔던 거고요. 그래서 메인 페이지, 그 다음 메인 페이지 안에 W 프레임이 실행되고, 그 안에 로컬 영역들 지금 실행되는 2-1, 2-2 부분들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 이니 스크립트와 포스트 스크립트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개별 화면에는 없어요. 얘는 config.xml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 config.xml에 JS 부분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니스크립트를 사용할 거면 여기 이니스크립트 서포트를 true로 반드시 열고 포스트 스크립트를 사용할 거면 포스트 스크립트 서포트를 반드시 true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현재 WRM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 스크립트를 쓴 게 없어서 폴스로 된 거고요. 다음 로직 작성 자체는 이 init 스크립트 부분과 그리고 포스트 스크립트 부분을 통해서 각각 이니 스크립트와 포스트 스크립트의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행 순서와 관련된 각각의 독립된 객체들이 적용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자, 이 스트릭트 모드 다시 한번 문서를 통해서 좀 나오고 있죠? 자, 이 부분 왜 중요하냐면요. 이 부분이 없게 되면요. 실행된 웹페이지에서 요 조회라는 버튼의 아이디랑 여기 사이드에 있는 요 조회라는 버튼의 아이디가 만약에 중복 동일해요. 똑같아요. 똑같았을 때 스트릭트 모드를 안 주잖아요. 그러면 요거 누르면 얘도 실행이 돼버릴 수 있는 그런 혼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페이지 안에 있는 객체는 내 페이지 안에서만 수행할 수 있도록 영역을 꼭 분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저희 웹스퀘어에서는 요 config.client.config.xml에 스트릭트 모드
이 부분을 true 설정으로 제어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바꿀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사실 바꾸는 게 의미가 없어요. 바꾸지 말아야 돼요. false로 바꾸지 말아야 되고 true로 꼭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은 렌더링 할 때 각각 고유의 아이디로 렌더링을 시켜주는 부분이에요. 봤던 부분 다시 보게 되면은 이렇게 mf 언더바가 다 붙은 상태로 나타나는 걸 보이실 거고, 이 헤더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 w 프레임의 헤더라는 아이디인데, 이쪽에도 이 안쪽에 mf라는 접두사가 붙으면서 이 헤더 안쪽의 객체들에 대해서 아이디들이 이와 같이 이 wfm 헤더의 아이디 바탕으로 렌더링이 되는 부분들을 아실 수 있고요. 다음 사이드 메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사이드 메뉴도 이 사이드 메뉴에 대한 아이디 기준으로 그 다음에 내가 지정한 아이디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아이디를 바꾸어서 렌더링을 해줘야지만 각각의 고유 영역들이 중복나지 않게끔 제어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이렇게 넘어갔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나오죠. 이제 이렇게 되었을 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아이디가 바뀌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내가 만약에 그냥 텍스트 박스 1이라고 줬을 때 이 스트릭트 모드가 적용되지 않으면 부모 페이지도 텍스트 1이 있고 자식 페이지도 텍스트 박스 1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아이디 중복이라고 오류가 당연히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이 스트릭트 모드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이 MF라는 게 이런 식으로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MF로 지정한 부분, 여기 그냥 디폴트는 MF 언더바 텍스트 박스 1이 되고, 요 안쪽에서는요, MF 언더바 여기 W 프레임 안에 있는 거는 W 프레임의 ID, MF 언더바 W 프레임 01 언더바 그 다음 텍스트 박스 1. 이런 식으로 붙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 자체가 이같이 구분이 될 수 있게끔 렌더링을 해주는 그러한 효과를 나타내 주는 거고요. 자, 이 부분은 true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따로 바꿀 필요 없어요. 이건 true로 쓰셔야 돼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이제 밑에 쪽에 있는 페이지 쪽에 뭐 SP3, SP2 있는데 사실은 이런 건 이제 앞으로는 다 그냥 다 똑같이 거의 쓰는데 SP4까지는요. 4나 5나 여기 보면은 변수가 scwin이라는 이런 변수가 이렇게 나와요. 이쪽 부분에서 각각의 페이지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독립된 작업 공간을 제시를 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요 각각의 페이지를 개발하게 되면은 이 각각의 페이지마다 이 독립된 SC인 객체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SC인 객체 하위로 변수나 펑션 같은 것들을 쭉 정의를 하게 되면 이 SC인 객체는 요 페이지 내부에서만 사용이 되는 거예요. 요건 여기에 있는 SC인이 다르고 그다음 두 번째 열려진 페이지에 있는 SC는 각각 자기 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 1과 2를 메인 페이지를 통해서 만약에 동시에 열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 코드 관리 그리고 권한 관리 두 개를 동시에 열었어요. 그러면 코드 관리 쪽에 있는 SCWin과 권한 관리 쪽에 있는 SCW는 각각 고유의 영역이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두 개가 지금 같은 SCWin 객체 안에서 쓰는 게 아니에요. 각각 독립된 공간에서 사용을 해가지고 SCWin 하위로 지금 이와 같이 변수나 함수 같은 것들을 관리를 해주고 이 페이지가 열리면 이 페이지에 대한 SCWin이 열리면서 이러한 선언된 요소들에 대해서 객체 생성들이 쭉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페이지를 닫았을 때 이 페이지 안에 있는 SC인 객체를 소멸시켜 주는 겁니다. 아예 닫아줘가지고 여기에서 사용했던 메모리들을 싹 다 반환을 해주는 구조예요. 자, 그와 같이 사용을 할 때 각 페이지별로 독립된 그러한 스크립트 영역을 보장을 해주는 이 SC인이라는 객체 이름을 여기서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 오비오브 쪽에서 페이지 쪽에서 이 베어리어블 쪽에서 지금 뭐 SP4나 5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들. 자, 그래서 이 SC인이라는 객체 이름도 이제 통일성을 위해서 거의 저희는 고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프로젝트에서 독립적으로 다른 이름으로 쓰겠다라고 해서 여기 다른 이름을 쓰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전체적인 어떤 기술 지원을 할 때 좀 더 혼선이 생기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저희가 제공되는 그러한 소스들이 다 SC인 객체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소스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통일성을 위해서 그냥 SC인 객체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어요. 요즘 부분에서는. 그래서 그 각각의
페이지마다 스크립트 영역이 작성될 때 그 작성되는 그런 메모리들을 관리하는 그러한 객체로 사용되는 게 SCWin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SCWin 말고 그냥 전역 함수,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전역 변수 쓰고 전역 변수나 전역 함수 이렇게 써도 이 페이지에서 동작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동작할 수 있는데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AA나 AAA는 다른 페이지에서도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메인 페이지 같은 데서도 그냥 올라가 버릴 수 있고 두 번째 페이지 같은 데서 참조가 돼 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역으로 그냥 바로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페이지 독립이 안 돼요. 그래서 없는 로직을 딴 페이지에서 막 불러버리거나 이럴 수도 있고 그리고 페이지를 닫았을 때 얘네들에 대한 자원을 반납을 안 해줘요. SC인 게트케로 만들었던 것들은 페이지 닫게 되면은 이 안에서 선언됐던 것들은 그대로 다 소멸시켜주기 때문에 메모리 반환에 되게 유리합니다. 자, 그와 같은 구조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분이 허용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효율적인 메모리 관리에서도 부족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독립된 영역으로 제공하는 기능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전역으로 사용하는 것은 웹스퀘어에서 별로 권장하지 않는 구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역으로 만약에 사용할 게 있으면 여기서 쓰진 않겠죠. 여기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아까 설정 파일 할 때 같이 얘기했었던 웹스퀘어 시작할 때 사용하는 엔진 로드하는 시점에서 이제 이 웹스퀘어.html 쓴다고 그랬잖아요. 이쪽 부분에 엔진 실행할 때는 app.js에서 한다고 그랬죠. 이 app.js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전역으로 쓸 게 있으면 이 안에서 전역으로 선언하는 경우는 있어도 아까와 같이 개별 페이지에서 전역으로 선언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로직이 오히려 더 혼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SCN 객체를 이용해서 독립된 공간 안에서 코딩하는 것을 권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설정, 이 베어리어블 설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웬만하면 바꾸지 않는 것을 저희는 권장을 해요. 예전에는 많이 바꿔서 막 쓰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소스 코드의 통일성이 좀 없어지는 그러한 역효과가 좀 나서요. 요즘에 하는 프로젝트는 대부분 SCN으로 그냥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베어리어블이라는 요 중요한 부분 꼭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이제 레이지 폴스 부분인데, 요거는요, 여러분들이 참 인식을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특별히 솔직히 지금 하는 프로젝트에서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은, 아까 전에 제가 오전에 웹페이지를 하나 생성을 해봤었죠. 자, 웹스퀘어 페이지를 생성을 하게 되면요. 빈 페이지 만들고 나서 이 스크립트까지 봤을 때 뭔가 특별한 거는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인지를 못하는 게 하나 있다면 이 소스라는 탭을 가보시게 되면 소스 쪽에서 뭐가 있냐면 이 레이지 폴스 설정이 웹스퀘어 페이지 만들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이게 생겨요. 이 부분이. 옛날에는 이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자동으로 생깁니다. 이 설정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거는 그냥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무슨 설정이냐 하면요. 자, 여기다가 컴포넌트를 제가 몇 개만 좀 그려볼게요. 간단하게 한 타이틀 그리고 뭐 조회 조건까지만 제가 좀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내고 얘 대신에 좀 쉬운 인풋 박스를 하나만 구성을 해볼게요. 자, 인풋 박스를 구성을 했는데 이와 같이 웹화면이 구성이 됐을 때 웹스퀘어 페이지가 실행되는 순서가 좀 이거는 자세히 안 보신 분들은 아마도 화면부터 다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스크립트 쪽을 가서 읽어드려서 얘네를 객체에 여기 선언된 것들을 실행을 한다.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의 실행 순서는 그렇지 않아요. 웹화면을 먼저 그리기 이전에요. 스크립트 탭에 정의된 요 스크립트 요소들을 먼저 읽어드립니다. 즉, 이와 같이 홈페이지 로드라는 함수를 읽어드려서 생성까지만 해요. 실행은 안 해요. 뭐 예를 들어서 sc.test 하는 변수가 있어요. 얘네들 생성만 해놔요. 지휘점 테스트 B라는 펑션이 만약에 있어요. 실행은 안 해요. 실행하란 말 없으면 안 합니다. 얘네들을 생성만 해놓습니다. 다 생성만 해놓은 상태에서 다 생성이 끝나면 그 다음에 화면을 그려줘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하는 이 홈페이지 로드를 실행을 시켜주는 겁니다.
물론 홈페이지로도 실행하기 전에 이니 스크립트 돌고 요거 끝난 다음에 포스트 스크립트 돌겠죠. 자, 요런 순서로 갑니다. 여기를 먼저 읽어드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여기를 왜 먼저 읽어드릴까요? 예전에는요, 화면부터 그리고 그다음 스크립트 읽어드리고 홈페이지로도 실행을 했어요. 예전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바꿔놨습니다. 왜 바꿔놨냐면요, 일부 컴포넌트 중에 보시게 되면은 어떤 속성이 있냐면은 유저 디파인과 관련된 속성이 있습니다. 요 사용자가 직접 정의하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여기는 뭐 true, false 이렇게 속성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포맷을 적용한다. this. 내가 지금 나와 있는 것에 대한 타입을 펑션을 통해서 지금 지정을 하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포매터가 제일 대표적인 거예요. 여기는 데이터 값을 만약에 받으면 요 아규에 대해서 리턴할 때 예를 들어서 나는 세 자리까지만 주겠다. 요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잖아요. 하시게 되면은 얘는 내가 입력한 그 값에 세 자리까지만 표현을 하게끔 정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타입을 직접 함수로 정의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컴포넌트에 보면 이 유저 디파인 펑션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여기 부분. 여기는 다 함수를 이와 같이 만들어서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화면부터 그려요. 화면부터 그리면서 속성 들어가겠죠. 속성을 적용하려고 봤는데 화면부터 그리니까 이 sc 디스플레이가 아직 안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딩할 때는 적용이 안 돼요. 이런 문제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웹페이지를 개발을 할 때는 이 스크립트부터 먼저 읽자라는 거죠. 그래서 실행은 시키지 말고 여기에 있는 것들 먼저 쫙 읽어들어서 객체 생성부터 해놓는 거죠. 그럼 sc 디스플레이가 살아있죠. 그리고 나서 화면에서 여기 다 그린 다음에 속성을 주려고 할 때, 여기 디스플레이 포매터에 sc 디스플레이 만들어 놨으니까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렌더링 할 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화면 렌더링이 끝나고 이제 홈페이지 로직 등이 수행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순서로 순서 보정을 맞춰주는 게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해도 요 레이지 폴스라는 설정이 있게 되면 이 순서를 보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스크립트에 이제 객체들, 생성된 이벤트나 펑션이나 전역 변수나 이런 것들, 자, 이와 같은 SC윈의 객체들을 먼저 생성부터 한다. 그리고 화면 그리고 속성 주고 마지막에는 요 이니 스크립트 홈페이지 로드 포스트 스크립트 순서로 실행하게 한다. 요 순서를 맞춰주는 그와 같은 설정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요거는 인지를 잘 못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는데 딱히 몰라도 여러분들이 뭐 개발하는데 지장이 있는 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실행 순서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요, 지금 보통은 이제 탭 컨트롤을 많이 이용을 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MDI 형태를 원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는 MDI 각각의 창의 영역에 대해서 창의 ID 기준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예를 들면요. 아이고, 제가 이제 세션이 끊겼나 보네. 아, 지금 서버가 좀 내려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쪽 부분으로 좀 대체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은 윈도우 컨테이너라고 여기 보게 되면은 각각의 이런 프레임들을 설정을 할 때 이 창모드를 분할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윈도우 컨테이너인데 다른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MDI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웹스퀘어에서는 이 윈도우 컨테이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윈도우 컨테이너가 이 각각의 펼쳐진 창 기준으로 작업이 되게끔 설정을 해주는 이 창의 ID 요거 기준으로 설정을 해주는 그러한 기능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않아도 설정 파일에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 시간에 각각의 컴포넌트에 대해서 적용하는 그러한 속성들은 전체적인 속성을 적용할 땐 클라이언트 config.xml에 컴포넌트 컨피그 전용이라는 부분을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이쪽 부분에서 이제 MDI라고 하면 안 나오고 윈도우 컨테이너라고 해야 돼요, 저희는. 이 윈도우 컨테이너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 윈도우 컨테이너가 각각의 API 사용 시 이제 윈도우 객체
아이디 기준으로 작성을 할 수 있게끔 적용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따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바꾸지 않아도 디폴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스콥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은 탭을 많이 이용을 하기는 하지만 MDI를 이용할 때는 이와 같이 열려진 창 모두에 각각 개별적인 아이디를 기준으로 동작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는 건데, 자, 이와 같은 것들을 다 하고 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다중 프레임 구조를 사용을 하게 될 텐데, 이 다중 프레임 구조에서 어떻게 코딩을 하느냐, 그 부분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부분까지 설명을 하고, 이제, 이번 교육 시간을 마무리하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요, 지금 주요 API가 나와요. 주요 API 중에 먼저 $P라는 거는 뭐냐면요. 이 $P는 개별적으로 웹스퀘어 기본 교육할 때는 각각의 이제 웹스퀘어 페이지를 사용을 할 때 기본 교육할 때 $P를 쓰게 되면 유틸성 자원들을 가져와서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 유틸을 작용을 하는데 이 $P라는 것도요 사실은 화면별로 다 들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기존에는 원래 $W라고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이 $W를 쓰니까 각각의 페이지마다 $W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페이지에 대한 $W를 구분해서 만든 게 바로 $P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P는 사실은 SC인 객체 밑에 있는 $W를 의미하는 건데 이렇게 쓰게 되면 여기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지금 SP4부터는 이렇게 $P로 거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개념이에요. $W가 원래는 유틸인데 이런 것들이 그냥 $W를 쓰게 되면은 각각의 페이지마다 가지고 있는 그 공통 유틸 자원에 대해서 혼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각 페이지별로 구분을 시켜준 그러한 개념이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틸성 자원을 이용하는 이 $P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API들이 지금 get window, 그리고 parent, tab, main이라는 이러한 API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API들을 사용하는 예제들이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문서를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get window라는 건요, 단순히 W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스콥을 반환을 해주는 거예요. 스콥이 아까 독립된 그 코딩, 각각의 독립된 페이지의 스크립트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독립된 페이지 영역을 지금 이와 같이 그 독립된 하나의 올라가 있는 전역 객체들을 스콥 단위로 저희는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스콥을 반환을 해주는 거고요. 자, 그리고 페어런트라는 것은요, 이제 자식 페이지에서 부모 페이지로 접근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 부모 페이지의 객체에 부모 페이지의 스콥을 접근을 하려고 할 때 사용을 하는 그런 API고요. 그리고 탑은요, 그냥 부모로 하면은 지금 나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객체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데, 자, 그게 아니라 최상위 객체를 접근을 할 때는 페어런트가 아닌 탑이나 메인을 쓰실 수가 있어요. 자, 요거 두 개는 차이가 납니다. 둘 다 최상위에 있는 부모 객체의 스콥을 반환을 해주거든요. 자, 그런데 탑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 W 프레임, 그 위에 또 W 프레임, 그 위에 탭이 있고, 그 위에 또 W 프레임이 있는데, 만약에 그 위에 I 프레임이 있잖아요? I 프레임이 있으면 탑 같은 경우에는 I 프레임을 뚫고 지나가서 그 상위까지 올라가 버려요.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갑니다. 다 뚫고 최상위 그냥 찾아서 반환해 버려요. 반면에 메인 같은 경우에는요, 중간에 쭉 올라가다가 아이프레임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프레임에서 막혀버려요. 얘는. 그래서 프레임이 다른 용어까지 검색하지는 않는 그러한 제한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보통 아이프레임을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사실 탑과 메인이 크게 뭐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네, 아이프레임을 쓸 경우에는, 그때는 차이가 나는데, 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걸리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제 메인까지만 해줘도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최상위 객체를 찾아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비교를 하면서 실제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코딩할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1번 유형입니다. 제일 단순한 유형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은 구조가 부모 자식 구조이긴 한데 메인 페이지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W 프레임이 하나 있고 W 프레임 안에 또 다른 W 프레임이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지금 3중 구조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I 프레임은 없고 W 프레임만 두 개 썼어요. 근데 제일 하단에 있는 W 프레임 1-1에서 여기에서 제일 하단에서 최상단에 있는 인풋 박스에 접근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메인 인풋 1이라는 건요, 최상단에 있는 메인에 있어요. 즉, 자식에서 부모 쪽으로 올라가야 되죠. 자, 올라갈 때 어떻게 그러면은 올라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W 프레임 1-1에서 그냥 인풋을 쓰게 되면은 내 페이지 안에 있는 인풋을 찾게 되거든요. 내게 아니라 부모 거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두 단계 위에. 자, 그랬을 때 조금 전 설명드린 요 페어런트라는 요 API를 쓰는 겁니다. 아이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페어런트 차일드 값체로 그냥 쓰잖아요. 저희도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냥 페어런트가 아니라 웹스퀘어에서는 요 $P의 페어런트를 쓰게 되면은 나보다 한 단계 위 상위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만약에 1-1에서 $P의 페어런트로 호출을 하게 되면은 누구를 찾냐면은 한 단계 위인 W 프레임 1을 찾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가고 싶은 거는 메인이에요. 한 단계 위가 아니라 두 단계 위예요. 자, 그랬을 때는 어려울 거 없이요. $P의 페어런트를 한 번 하면 W 프레임 1까지는 온 거예요. 이 W 프레임 1에서 다시 한 단계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P의 페어런트를 두 번 쓴 겁니다. 이렇게. 즉, 나보다 두 객체 위에 있으니까 $P의 페어런트를 두 번 쓰고 그런 다음에 메인 페이지에 접근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인풋 박스의 아이디에 접근해서 뭐 set value를 하던가 get value를 하던가 이러한 API들을 쓰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에서 부모로 올라갈 때는 웹스퀘어에서는 요 $P의 페어런트라는 요 API를 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만약에 요 $P의 페어런트를 두 번 쓰기 싫다. 메인이 최상이야. 그랬을 때는요. 아까 전에 언급드린 최상위로 올라가는 탑이나 메인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W 프레임만 있을 때는 그냥 메인만 써도 되겠죠? $P의 메인 쓰고 곧바로 input 1점 set value를 해도 역시 접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메인이 최상이라면. 근데 메인 위에 또 다른 최상위가 있으면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번엔 다중 프레임이 조금 더 복잡한 구조예요. 어떤 구조냐? 똑같이 메인 페이지는 있어요. 그리고 W 프레임 1이 있고 그 안에 W 프레임 1-1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같은데 이 중첩 구조예요. 근데 이 중첩 구조가 W 프레임 1 있고 1-1이 있는데 그 밑에 W 프레임 2도 있는 거예요. 2도 있고 그 다음 W 프레임 2-2가 그 안에 또 있어요. 자, 이때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만약에 이 W 프레임 1-1에서 메인으로 가면 아까처럼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형제 관계예요, 거의. 동등한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동등한 레벨에 있는 W 프레임 2-2로 가야 돼요. 여기에 있는 무언가를 실행을 하고 싶은 거예요. 1-1에서 2-2에 접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일한 레벨이니까 그냥 곧바로 SC인.테스트? 이건 안 됩니다. SC 인점 테스트는 W 프레임 2-2에서 쓸 때만 이렇게 쓰는 거예요. 1-1에서 2-2에 있는 요 객체에 접근할 때는 그냥 요것만 쓰면 안 돼요. 객체를 명시를 해줘야 돼요. 어떻게 명시해 주느냐? 곧바로 W 프레임 2를 가가지고 요 안에 있는 W 프레임 2-2로 가야 되느냐?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할 때 잘 보세요. 이해를 하세요. 자, 동등한 레벨일 경우에는 직접 호출하지 못합니다. 1-1에서 W 프레임 2로 곧장 가지 못해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일단은 부모로 가야 돼요. W 프라임 1-1에서 메인으로 우선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보다 한 단계, 두 단계 위에 있는 객체에 대해서 접근, 나보다 두 단계 위에 있는 스콥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처럼 W 프레임에, 달러피의 페어런트를 두 번 쓴 거예요. 이렇게 두 번 써서 메인으로 나가야 돼요. 형제 관계일 때는 직접적인 접근이 안 됩니다. 최상위로 올라간 다음에 메인 객체 안에서 여기서 지금 다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두 단계 위로 올라가면 메인이죠. 요 메인에서 이제 W 프레임 2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메인에서 이제 다시 하위로. 하위로 접근을 할 때는 요 get window라는 API를 씁니다. 요걸 이용을 하게 되면은 하위 자식 객체의 W 프레임의 스콥을 반영을 하는 거예요. 이 스콥. 독립된 개발단이 계속 강조를 합니다. 이 스콥 부분. 요 스콥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이 독립된 작업 공간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단계 위로 올라가서 메인에서 W 프레임 2를 가고요. 그 다음 W 프레임 2에서 다시 W 프레임 2-2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복잡한 구조겠죠. 보니까.
두 단계 위 상위로 올라가서 상위에서 나보다 한 단계 위인 W 프레임 2로 접근을 하고 거기 밑에 있는 get 윈도우로 들어가서 W 프레임 2-2 밑에 있는 get 윈도우 객체, 즉 스코어 객체를 반환해야 여기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즉 단계가 여기서 두 단계 위로 올라가고 다시 두 단계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와 같이 객체 참조하는 API를 총 4번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용법만 이해를 하면은 구조가 복잡해도 쓰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쓰게 되면 좀 굉장히 좀 복잡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유형에 대해서는 좀 공통함수로 나중에 뭐 빼는 유형들도 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나보다 동등한 레벨일 때는 직접적인 접근은 안 되고 부모를 통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구조들을 요 도식도를 통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부모에서 자식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는 요거는 쉽다 그랬죠? 내려갈 때 아까 상위로 올라갈 때는 달러피의 페어런트를 쓰지만 자식 객체를 내려갈 때는 해당하는 W 프레임에 get window라는 요 API를 이용해서 사용을 한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위로 내려갈 때는 get window를 쓴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기본 개념이 되어 있어야 이제 다중 프레임 구조에서 소스 코딩을 적용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아까 전에는 이 W 프레임은 화면 하나만 포함을 하잖아요. 화면 하나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여러 화면을 담을 수 있는 탭일 때, 이 탭 컨트롤의 유형에서도 한번 같은 예시를 들어보자라는 거예요. 자, 메인에서 지금 탭 컨트롤을 통해가지고, 탭을 통해서 탭 안에 있는 W 프레임에 접근을 하려고 해요. 자, 그랬을 때에는요, 지금 매개체가 되는 탭의 아이디를 이용해서 get window라는 똑같은 API를 이용을 합니다. 탭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위 자식 노드로 들어갈 때 get window라는 API를 이용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아까 W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get window 쓰실 때 아무런 파라미터가 없었죠. 그냥 가로 열고 닫고 끝이었어요. 자, 그러나 탭 같은 경우에는 여러 화면이 열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몇 번째 탭에 대해서 접근할지를 인덱스나 탭의 아이디 등으로 지금 이렇게 구분을 지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탭에서 getIndo를 쓰실 때는요, 탭의 아이디나 인덱스를 이용을 해요. 탭의 인덱스를 이용할 때는 0번부터 시작을 해서요, 0을 하면 첫 번째 화면이고 1을 하면 두 번째 화면이에요. 그게 아니라 아이디로 쓰겠다 그러면 탭에 지정한 탭의 아이디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매개 변수로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탭도 역시 자식 객체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윈도우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윈도우 컨테이너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아이디 기준으로 작업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이쪽에서 아이디 기준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얘도 윈도우 컨테이너가 있는 유형에 대해서 만약에 특정 여기 윈도우 2에 대해서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지금 최상단으로 그냥 이번엔 올라가 봤어요. 달러피의 메인을 써서. 자, 그리고 나서 get 윈도우를 쓸 때 이 윈도우 컨테이너도 마찬가지로 요 아이디 얘는 그냥 인덱스 없어요. 그냥 아이디로 거의 작업을 합니다. 아이디 기준으로 get 윈도우를 쓰고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있는 W 프레임에 get 윈도우에 이렇게 접근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하위 자식 노드로 내려갈 땐 get 윈도우 쓰는 건 마찬가지인데 단순 화면 하나만 있는 W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쓰면 되고 근데 윈도우 컨테이너나 탭 컨트롤 같이 여러 개를 가지고 있을 때는 탭은 아이디 인덱스 둘 다 되지만 윈도우 컨테이너는 아이디 기준으로 작업한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중 화면이 구성된 예시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한테 문서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문서를 통해서 비교를 해보시면 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위 객체로 내려갈 때는 get 윈도우, 상위로 올라갈 때는 달러피의 페어런트, 요걸 쓴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크게 그 개념에서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자, 우리 형제 관계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직접 접근은 안 되고 상위 객체를 올라가서 상위 객체를 통해서 다시 타고 내려와야 된다. 이 부분들 기억하시면 되고 각각의 접근하는 방법들은 도표를 통해서 확인 부탁드리고 아이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아이프레임을 썼을 때 그리고 W프레임을 썼을 때 코딩상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중 프레임에서 여러분들이 코딩하는 예시에 대한 부분들까지 이번 시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뒤쪽에 나오는 UDC와 그리고 W 프레임의 차이, 이런 요소에 대해서는요, 문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신데, 오전 시간을 통해서 UDC는 제가 개념을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여러 컴포넌트를 조합해서 마치 하나의 컴포넌트처럼 쓰는 거고, 이 W 프레임은 아예 구성된 페이지 단위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컴포넌트 단위냐, 페이지 단위냐, 그 차이로 이제 구분이 되는 요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EXC는 지금 SP5에서 적용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 상위 버전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 부분에서는 이제 UDC는 여러 컴포넌트의 조합인 반면 ESC는 기존 컴포넌트에 대한 확장이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